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기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1학년 2학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일기쓰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이제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일기쓰기 단원이 나오기 전부터 초등 저학년 친구들 또 이제 7살 친구들을 대상으로 일기쓰기를 지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기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기쓰기에 되게 명확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일기쓰기를 이제 글쓰기 실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일기쓰기를 글쓰기 능력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바로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기쓰기의 방향은 뭔가 글쓰기 실력을 늘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인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게 되게 생소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대표적인 인물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지능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8가지 영역의 지능이 이제 있고 또 사람마다 8가지 영역에서 서로 잘하는 영역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면 8가지 지능 중에서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운동지능이 많이 발달한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언어 지능이 높은 이렇게 해서 8가지 지능 중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은 높지만 또 어떤 지능은 조금 낮고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그런 프로파일이 전부 다르게 구성된다는 게 이제 다중지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유명한 사람 그리고 또 이제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8가지 지능 중에 특정한 영역이 되게 지능의 영역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이해 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 지능은 이렇게 대체로 좀 뭔가 뚜렷하게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8가지 지능 중에서 이제 아무리 뭐 김연아 선수가 운동 분야에 이제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이 김연아 선수도 자기 이해 지능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 지능은 공통적으로 이제 조금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일기쓰기는 이렇게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지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자기 이해 지능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네, 글자 그대로 자기 이해 지능은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이제 그런 능력을 잘 갖춘 사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이해 지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로 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5학년을 지도하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일이 고학년 친구인데도 그 교과서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제 가장 행복하니? 그리고 왜 그때 행복하다고 느끼니?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1학년을 맡게 됐잖아요. 1학년 친구들은 그게 더 놀라웠어요. 예를 들면 정말 간단한 뭐 친구에게 고마웠던 적은 언제였나요? 왜 그것이 고마웠나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경험을 꺼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툰 모습이 많이 보였고 정말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그런 모습을 학기 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과 이제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 관련된 이제 활동지를 푸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친구에게 뭐 미안했던 적이 있습니까?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서 소개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들은 그거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그때 그 고학년, 5학년 친구들이나 지금 저 1학년 친구들 저희 아들이 이제 이런 대화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적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을 이제 쉽게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기 이해 지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노력하고 훈련을 하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 데는 일기쓰기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기쓰기를 단순하게 글쓰기 실력을 이렇게 높이는데 좀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저희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희 아들이랑도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최대한 이 일기쓰기를 활용해서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자기 이해 지능이 뭔지도 알았고, 또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이 능력을 많이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높으니까 당연히 그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화가 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가 왜 화가 났지라는 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돌이켜 보면 내가 뭔가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노력했던 만큼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해서 실망을 한 감정이 화가 났다라고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뭔가 창피를 당해서 부끄러워서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감정인데 화가 났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이상하게 저 친구가 되게 싫어. 겉으로 보면 왠지 그냥 친구가 내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친구가 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숙이 내 감정을 따라가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질투가 났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부러운 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싫다는 것과 부러운 감정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신의 그런 구체적인 감정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감정 때문에 자꾸 이런 마음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분석을 하고 자기 감정과 행동을 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건 되게 되게 사회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안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도 얘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감정을 느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타인의 행동이나 타인의 생각을 조금 더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나를 인식하고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까지 그렇게 잘 인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본인의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뭔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공감과 소통이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나의 진로를 설계해서 내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할 때에도 이 자기 이해 지능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부끄럽게도 학창 시절에 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뭘 잘하고 정말 뭐에 흥미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치도 않은 그런 뭔가 대학의 학과를 진학을 해서 또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작이 잘못돼서 또 막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전 되게 늦은 나이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돌고 돌아 또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방황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를 잘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진짜 뭐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해서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면 내가 이런 걸 할 때 정말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구나. 난 이런 걸 할 때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나는 그럼 미래에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의 그런 성향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 굉장한 행복감과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계속 이제 커리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일기쓰기 지도를 이렇게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친구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그런 패턴 그리고 일기쓰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는요. 일기를 쓸 때 너무 그러니까 경험한 일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량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랑도 일기를 써보고 저희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일기를 써보면요. 아이들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그런 일을 겪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그런 있었던 일을 되게 쓰는 거는 되게 쉬워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쓸 때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일기를 쓸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비중은 뭐 정말 많게 한 40%, 전 그거보다도 짧았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4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쓰는 데는 한 60% 정도를 할애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자신의 생각이나 이제 그런 느낌, 또 그런 뭐 깨달음, 이런 거를 적을 때도 아이들이 쓰는 그런 어휘에 되게 한정적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또 봤던 아쉬운 점이고요. 또 이런 점도 계속 이런 식으로만 반복하면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1차원적인 좀 감정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일단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만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구들도 그렇게 뭐 기분이 좋았다, 슬펐다, 뭐 이런 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았다라고 쓰기보다는 왜 기분이 좋았는지, 예를 들면 뭐 저희 아들 워낙 야구를 좋아해서 뭐 우리 팀이, 내가 응원하던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제 썼길래 그래, 기분이 좋았을 수는 있는데 왜 기분이 좋았던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질까봐 너무 불안했는데 이겼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해소돼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불안감이 해소됐다라는 이런 어려운 어휘를 쓰지 않았지만 그 밑에 있었던 감정은 자기가 너무 불안했었는데 그게 안심이 돼서 기분이 좋았다라는 그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포착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불안했는데 이겨서 뭐 안심이 되었다,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식으로 바꿔 쓰도록 안내를 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감정 표현을 섬세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 섬세한 감정을 잡아서 최대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또 그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 일기 쓰기의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 일기를 쓸 때 다양한 감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저만의 나름대로 이렇게 감정 어휘와 그 예문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서 친구들 공책에 붙여주었습니다. 네, 제가 정리한 그 감정 어휘에 관련된 파일은 제 블로그에도 올려둘 테니까요. 가정에서 친구들 이제 일기 쓰기를 지도하실 때 그걸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일기장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신 다음에 매번 일기를 쓸 때마다 이렇게 거기에 안에서 어떤 감정을 조금 감정 어휘를 활용하면 좋은지 찾아서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걸 파일로 만들려다 보니까 좀 지면에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많이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과 이제 주로 연습을 할 때 쓰는 거는 좀 감정 카드를 이용해서 하루에 몇 가지 감정이라도 계속 이렇게 좀 반복해서 보고 또 어제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감정들도 이제 조금 익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오기쌤의 감정툰이라는 요런 것, 이 카드도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병아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슬프다, 그리고 답답하다, 그리고 보이나?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카드에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되게 이건 유명하잖아요. 이 고우피쉬도 지금 보면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카드가 있는데 얘는 카드가 이렇게 많아서 정말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카드를 활용하고, 또 여기를 보면 이 설명서에 자녀들과 이 카드를 통해서 어떤 놀이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 방법도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그런 보드게임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기 쓰기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이렇게 섬세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이제 다양한 감정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저는 주제 일기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맨날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쓰면 아이들의 일상은 아무래도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이렇게 다채롭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일기 쓰기 주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또 엄선을 했는데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일기를 쓰다 보면 오늘은 예를 들면 뭐 오늘 하루 중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쓰고, 또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또 오늘 내가 했던 공부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공부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면 난 이런 거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라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오늘 가족에게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나요? 하면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언제 또 감사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맞춰서 그동안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제 일기를 또 권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 일기 역시 이 주제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건데요. 일단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제가 그걸 이렇게 파일로 한 번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아이한테 그 주제를 조금 보여주고 오늘은 어떤 일기가 좀 그래도 쓰기 쉬울 것 같아 해서 아이에게 그 주제 중에 그냥 순서 상관없이 이제 고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어떤 또 특징을 보이냐면 항상 본인이 생각하기 쉬운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주제 일기에서도 항상 그런 주제만 쓴다든지 아니면 했던 주제를 또 하고 이렇게 되고, 자기가 좀 쓰기 어려운 주제는 계속 이제 쓰지 않는다고 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이제 이해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거, 내가 좀 이건 나에 대한 거지만 조금 생각하기 껄끄럽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꺼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기 쓰기 초기 단계에는 그냥 본인에게 편한 주제, 그리고 혹은 뭐 한 번 했던 주제라도 이제 전 2번 정도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기 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자신이 조금 쓰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주제,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조금 깊게 짧게나마 깊게 고민하고 그 생각을 자꾸 꺼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지도를 해보니까 한번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생각하기가 수월해지고 요만큼 떠올랐던 것이 요만큼씩 늘어나고 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생각을 쉽게 꺼내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제 일기를 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 이해 지능이랑은 또 별개로 일기 쓰기를 할 때 이제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 실수인데요. 어쨌든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 글쓰기지만 일기 쓰기는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그 글로서의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제 글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시간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야구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1회 초부터 이제 야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5회쯤에 이제 홈런을 맞은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회에서 5회를 씁니다. 뭐 사실 2, 3, 4회는 별 다른 게 없었으면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회에서 5회를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9회까지 또 써요. 그리고 나서 경기 종료가 됐다라고 씁니다. 근데 경기 종료가 됐다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분량도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쥐어 짜야 되는데 또 그때 마침 뭔가 한 4회 정도쯤에 또 자기가 자기 친구와 그 야구장에서 친구랑 만나가지고 또 뭔가 놀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는 이미 경기 종료까지 이제 종료가 됐는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4회 말 얘기를 쓰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미 9회까지 경기 종료까지 썼기 때문에 너가 4회 말 얘기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 썼던 내용을 지우고 4회부터 추가해서 다시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삽입 기호를 넣어서 여기다 쓰라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부터 일기를 쓸 때 어떤 내용을 쓸지 조금 계획을 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머릿속에 생각을 한 다음에 쓰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기를 쓸 때 그렇게 생각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조금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일기를 쓰다가도 뭔가 순서가 맞지 않을 때는 맞다, 이거는 안 되네, 막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친구들이 일기를 쓸 때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쓰지 못한 얘기가 갑자기 다 쓰고 나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과 맞지 않는데 그냥 그걸 내용을 써버려서 뭔가 글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런 의식의 흐름대로 쓰다 보니까 계획을 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조금 시간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더보다 완성도 있는 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기 쓰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기 쓰기의 주 목적이 글쓰기 실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자기 이해 지능은 왜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이제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진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이해 지능을 높이는 그 방향으로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친구에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기분이 좋았다라고 했으면, 왜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질까봐 불안했는데 이겨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너는 그 기분이 좋았다가 편안했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점점 감정을 섬세화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섬세한 감정을 포착해서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라.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뭔가 주제의 일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 가지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기를 써보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일기를 쓸 때 친구들이 그냥 이건 자기 이해 지능을 떠나서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시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기를 쓸 때 있었던 일만 너무 많이 쓰고 감정을 조금 적게 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지켜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비율을 있었던 일은 한 40%,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생각이나 느낌을 한 60% 정도로 쓰면 이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일기 쓰기를 통해서 자기 이해 지능도 높이고 또 글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도 높아지기를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희 반 친구들 일기장에 붙여줬던 그 감정에 대해서 정리한 그 단어와 그 예시 문장, 그 파일은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고요. 또 그 주제 일기를 쓰기 위한 그 주제 목록도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까 영상의 그 상세 설명에 제 블로그 타고 가셔서 한번 다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